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대 후반줄에 접어드는 구독자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충격적인 이들 많이 보셨었죠.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큰 파도나 굴곡 없이 잔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이런 충격적인 일이 생긴 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기도 하네요. 제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익명으로밖에 이야기를 전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제 한탄이자 고백 같은 이 사연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작년까지 아들 며느리 내외랑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병원에 4년 가까이 누워있다가 세상을 뜬 지 얼마 안 돼서 천사 같은 제 며느리가 저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그동안 아버님 투병 생활한다고 병원에서 수발 드느라 고생만 하면서 지내셨는데 어머님만 불편하지 않으시면 같이 사는 게 어떠냐고요. 시어머니라 불편할 법도 한데 선뜻 먼저 손을 내밀어준 며느리한테 그저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 집안에 시집와서 예단이며 예물이며 해준 것도 하나 없는데 아들 낳아주신 게 가장 큰 감사함이라고 말이 얼마나 예뻐요. 제가 어디 가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뭐냐고 하면 첫째는 우리 아들 낳은 거고 둘째는 우리 며느리 얻은 거다 할 정도로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다녔어요. 내가 너 결혼식도 하기 전에 애부터 덜컥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야단을 쳤었는데 이렇게 예쁜 손녀딸 볼 줄 알았으면 그때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어도 내가 그게 참 미안하다. 너무 마음에 담아놓고 살지 말아라. 그땐 나도 너네를 다 품고 살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 아, 어머님도 참 언제적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제가 어디 그런 걸로 속 좁게 여태까지 어머님 미워하는 마음이라도 남겨두고 살고 있을까 봐 그러세요? 저한테는 어머님이 친정 엄마나 다름없어요. 저 혜인이 낳고 나서 누구 덕에 편하게 복직해서 일하면서 살았는데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꿨어요.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막 직장에서 자리 잡은 아들이 대뜸 애가 생겼다면서 자기가 꼭 책임져야 할 사람이니 결혼을 하겠다고 며느리 손을 잡고 들어왔던 날은 저도 많이 놀랐었죠. 놀라기만 했나요? 남들 다 하는 대로 때 되면 결혼하고 때 되면 애 낳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으면 했는데 뭐가 급하다고 애부터 덜컥 가지고 왔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예쁜 자식 보면서 혀라도 차면 어쩌나 전전긍긍 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도록 저희 아들, 며느리 참 정직하고 예쁘게 살더라고요. 지병이 있던 남편이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자 제 곁을 지키면서 함께 시아버지 수발을 들었던 것도 저희 며느리였어요. 말이 좋아 병간호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남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진심으로 정성으로 간호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의 긴 투병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분명히 며느리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투병 생활이 끝난 후에도 먼저 손을 내밀어준 아들, 며느리, 그리고 예쁜 손녀딸 덕분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집에서 저도 한자리를 차지하면서 살게 됐죠. 나도 자식 잘 키운 덕에 말년을 외롭게 보내지 않겠구나 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행복을 꼽자면 그건 분명 손녀딸이었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에 올라가던 손녀딸은 자기 엄마보다 할머니를 끔찍하게 생각하던 애였어요. 저희 아들 자라면서 제 속을 썩인 적은 없었지만 공부에는 영 취미가 없는 녀석이었는데 우리 손녀는 누굴 닮았는지 똘똘한 게 남달라서 학교만 끝나면 한 손에 상장을 무슨 신발 주머니처럼 덜렁덜렁 들고 왔다니깐요. 주책 맞은 할머니라고 아파트에 소문이 나도 그저 우리 손녀 얘기라면 저도 몇 시간이고 앉아서 웃음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피자 먹고 싶다. 할머니가 만들어주면 안 돼요? 시켜 먹는 거 말고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피자 먹고 싶은데. 아들과 며느리가 일을 나가고 나면 학원을 마친 손녀딸을 보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둘 다 일 때문에 저녁 때나 다 되어서야 들어오고 어쩔 때는 손녀와 둘이서 자야 하는 날도 있을 정도로 바빴으니까요.
거실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읽고 있는 제 옆에 강아지처럼 엉덩이를 착 붙이고 앉아서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 할머니가 해주는 피자 먹고 싶다. 쫑알쫑알 하는 손녀딸 머리를 빗겨주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너 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할머니가 후라이팬으로 맛있는 피자 금방 해줄게. 영양제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요. 지금 딱 먹으려고 했지. 할머니는 꼭 내가 뭐 하려고 하면 귀신같이 알고 잔소리 하더라? 네 할미가 귀신이니까 그렇지. 진짜 귀신 되기 전에 얼른 영양제랑 챙겨 먹고 들어가서 공부해. 너희 엄마가 너 들어오면 숙제 검사부터 한다고 하더라. 할머니 잔소리는 못 이기겠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손녀딸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손녀딸한테 피자를 해준다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요. 요리를 막 하다 보니까 치즈가 똑 떨어졌더라고요. 혜인아, 할머니 치즈 사러 요한 마트에 잠깐 다녀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숙제 잘 하고 있어. 할머니, 내가 가긴 어딜 간다 그래. 다녀오세요. 정말이지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분명히 팬을 올려둔 가스불을 끄고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나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확인을 했다면 하다못해 손녀딸에게 어디 가지 말라는 말이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할머니 피자가 제일 맛있다며 엄지를 지켜들 손녀 생각에 즐겁게 마트를 다녀와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데 매캐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처 논에서 또 뭘 태우나 하고 생각했는데 아파트에 다가가면 갈수록 매캐한 연기와 냄새는 더욱 자욱해졌습니다. 할머니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화재 진압 중이니까 여기서 다른 주민들이랑 같이 대기해 주세요. 아니 내가 이 집 사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아니, 우리 손녀딸이랑 같이 있다가 내가 나와가지고 혜인아 너 거기 있으면 얼른 대답 좀 해봐. 할머니 여기 서 계시면 안 돼요. 여기 할머니 모시고 좀 뒤로 물러나 있어. 아파트 단지를 막 들어가니 무슨 영화처럼 저 위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서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뭐에 씌인 사람처럼 단지 쪽으로 다가갔어요. 소방대원들이 양 옆에서 제 팔을 붙잡는 게 느껴졌는데 제가 고갯짓으로 아파트 층수를 하나씩 세어 올라갔죠. 5층, 6층, 7층. 대체 왜 저기서 불길이 저렇게 무섭게 치솟고 있는 건지 당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저기 703호 사는 사람인데 왜 저기가 저렇게 활활 타고 있어요? 할머니 다행이네요. 큰일 날 뻔하셨어요. 단지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있어서 집에 계셨으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어머 할머니 여기 계셨네. 아이고 나 할머니 저 안에 계실까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에서 뭐라도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득하게 들리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대피해 있는 주민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손녀딸 혜인이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저렇게 집은 활활 타고 있는데 우리 혜인이가 빨리 도망쳐 나왔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할머니를 찾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드러누워서 손녀딸의 이름을 목이 쉬어라 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혜인이가 아직 저기 있는데 소방관 양반들 제발 우리 혜인이 좀 살려줘요. 우리 손녀딸이 공부한다고 저 방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아무리 불러도 나오질 않네. 우리 손녀딸 정말 다 죽어버리면 어떡해. 제발 들어가서 우리 손녀딸 좀 찾아줘요. 제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손녀딸의 이름을 불러댔지만 돌아온 건 구급대원들의 무전소리와 이웃들의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혼절해버리고 말았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기억하는 건 눈물 범벅이 돼서 제 어깨를 잡고 흔드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눈을 뜨자마자 손녀딸부터 찾았죠. 혜인이, 우리 혜인이 어딨어? 내가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아파트가 활발 타고 있었거든. 그런데 우리 혜인이가 방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내려와서 보이니까 혜인이가 보이질 않아서 우리 혜인이 좀 찾아줘.
금방이라도 병실 문을 열고 손녀딸이 할머니를 부르면서 뛰어올 것 같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제 눈앞에 있는 건 상복 입고 오열하는 아들과 며느리 내외였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예쁜 제 손녀딸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 곁을 떠날 리가 없는데 똑똑한 아이라 불구덩이 속에서도 어떻게든 탈출을 했을 텐데 왜 아직까지 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건지. 어머님이 우리 혜인이 죽였잖아요. 어머님이 어머님이 손녀딸 죽인 거라고요. 어머님이 우리 혜인이 놓고 나가지만 않았어도, 아니, 어머님이 가스불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우리 딸이 죽을 리 없을 거라고요. 여보, 진정해. 어머님도 이제 막 깨어나셨어. 제발 흥분하지 마. 흥분? 지금 흥분이라고 했어? 당신은 당신 엄마다 이거지? 당신 엄마가 머리 어떻게 돼서 가스불 켜놓고 가서 우리 딸이 타 죽었어. 문도 안 열려서 애가 공부방에 그대로 엎어져서 타 죽었는데 당신 그 얘기를 듣고도 화가 안 나? 난 지금 당장이라도 어머님 죽었으면 좋겠어. 죽었을 거면 어머님이 혼자 죽었어야지. 왜 앞날 창창한 내 자식을 불태워 죽이냔 말이야, 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면목이 없어. 늙은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 이거 다 상해버린 정신으론 내가 내 귀한 자식을 죽였네. 어쩜 좋니? 내가 너한테 죄스러워서 어쩜 좋아. 차라리 나를 죽여다오. 어? 내가 혜인이 대신 죽고 우리 예쁜 손녀딸 혜인이 좀 제발 살려달라고 빌 테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줘. 어? 며느리가 제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고 저는 아득히 멀어져 가는 정신을 붙잡고 이 상황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을 내 손으로 죽인 거라니요. 며느리의 이야기에 제 손녀딸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어렴풋이 이해가 되면서 전 제 멱살을 잡고 있는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가스 유출로 인한 폭발 사고였답니다. 제 말도 안 되는 부주의와 실수로 저는 그렇게 한순간에 손녀딸을 잃고 아들과 며느리 부부의 자식을 앗아간 쓰레기 같은 어머니가 됐어요. 앨범 속 활짝 웃고 있는 손녀딸의 얼굴을 보면서 몇천 번이고 그 순간을 머릿속으로 되감으면서 후회했습니다. 그깟 공부가 뭐라고 같이 마트에 가자고 할 걸, 나가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더 확인할 걸, 그랬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손녀를 잃을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요. 장례식 내내 저를 주먹으로 치면서 무너지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들한테는 면목이 없어서 장례식장 근처에도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그 뒤로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그거 아세요? 우리 혜인이 꿈이 요리사였어요. 요리사는 몸만 힘들고 돈도 못 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커서 꼭 요리사가 될 거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제일 유명하고 요리도 제일 잘하는 셰프가 돼서 할머니한테 꼭 밥상 차려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할머니 밥 먹고 여기까지 컸으니까 할머니한테 그렇게 상 차려주고 효도하고 싶다고. 걔가 그랬어요. 어머님. 어머님, 우리 혜인이 좀 제발 돌려주세요. 네? 제발 저희 딸 좀 돌려주세요. 손녀딸의 흔적으로 가득한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와 마주치는 일은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손녀딸을 잃은 슬픔이 채 가라앉지 않았는데 며느리와 저와 마주칠 때마다 죽고 싶다는 얼굴로 매일같이 비어있는 손녀딸의 방 안에서 울곤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미안함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며느리에게 몇 번이고 사과를 전하려고 했지만 이미 집에서 저는 없는 사람, 없어져야 하는 사람이나 다름없었죠. 그것뿐인가요? 동네에서 저는 이미 치매에 걸려서 제 손으로 손녀딸을 보낸 노인네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며느리와 마주치는 것조차 죄 같아서 새벽같이 집을 나서 시장이며 공원이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으면
사람들이 금세 몰려와서 혀를 차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어요. 아유, 저 할머니가 왜 그 할머니잖아. 아니, 저기 불난 아파트 703호 할머니. 저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가스불을 죄다 열어놓고 나갔다가 방 안에 있는 손녀가 타 죽었다고 그러던데. 아유, 생긴 건 멀쩡해 보이는데 치매라고? 야, 치매가 아니고서야 자기 손녀딸 있는데 그랬겠어? 오죽하면 전 노인네가 일부러 그랬는데 사실대로 말했다가 처벌이라도 받을까봐 무서워서 치매인 척 연기한다는 소문도 들더라. 제정신이 아닌 거지. 지금 봐봐. 저 눈빛 흐리멍텅한 게. 아유, 빨리 가자. 저런 사람들 옆에 괜히 붙어있다가 사고 나는 거야. 저 역시 손녀딸을 잃은 슬픔에서 채 벗어나지 못했는데 저희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동네 사람들은 마주칠 때마다 돌만 안 던졌다 뿐이지 등 뒤로 욕을 쏟아냈어요. 욕을 듣고 손가락질을 받는 건 별일도 아니었죠. 손녀딸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저희 집에 찾아온 불행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금 병원으로 와야 할 것 같아. 아니 이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니 그리고 웬 병원이야? 너 어디 다치기라도 한 거야? 손녀딸의 일이 있고 나서 저랑 집에서 말 한마디조차 섞지 않으려고 했던 아들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병원으로 좀 와봐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가 덜덜 떨리는 게 통화를 하면서 느껴져서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냐고 애 같아서 물어봤죠. 그런데 돌아오는 아들의 이야기는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에 왔는데 혜선이가 죽었대, 엄마. 전화를 받고 저는 자리에 총을 맞은 것처럼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아들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수화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헛웃음까지 나오더군요. 며느리가 회사 창고에서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한 걸 회사 동료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미 죽은 상태였다고요. 제 며느리가 딸을 잃은 슬픔을 못 견뎌서 손바닥만한 유서 한 장 남겨놓고 그렇게 떠났다고요.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것 같았고 몸이 뒤로 천천히 넘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그 짧은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대로 죽는 게 차라리 좋겠다. 내가 살아서 며느리랑 손녀딸 잡아먹은 귀신이라는 소리를 듣느니 이대로 죽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불의의 사고로 손녀를 잃고 또 그 충격에 며느리까지 잃고 나서야 저희 집에 불었던 칼바람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잠잠해진 것뿐이지 아들과 저는 그날 이후로 거의 남과 다를 바 없이 지내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남이 더 가깝다 싶을 정도입니다. 집안에서 마주쳐도 거의 없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갔죠. 제가 이렇게 힘든데 아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표는 안 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와이프와 딸을 잃어버리고 난 아들의 마음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강이라도 건널까봐 저는 늘 노심초사였습니다. 자고 있는 아들의 방에 몰래 들어가서 코 밑에 손을 대보기도 하고 화장실에 조금만 오래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냉큼 문을 두드렸죠. 혹시라도 아들이 괴로움을 핑계로 따라서 죽어버릴까봐 이기적인 여자라고 생각하고 욕을 하셔서도 할 말이 없지만 저는 그래도 남아있는 아들의 엄마였으니까요. 다 같이 세상을 떠나버린 마당에 하나 남은 아들이라도 지켜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들, 오늘 기분은 좀 어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제발 나한테 말 한마디도 붙이지 마. 엄마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는 거야. 집에서 엄마 얼굴 마주칠 때마다 내가 어떤 기분인 줄 알아? 그때 왜 엄마가 타 죽은 게 아닌지, 왜 엄마가 대신 목을 맨 게 아닌지 소름 끼치고 짜증나. 질긴 목숨인 것 같아서 나도 내버려두고 있는 거니까 제발 나랑 마주쳐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좀 지나가. 늘 날이 서 있는 아들의 말투,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던 결국 자기 와이프랑 딸을 죽인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저 같아도 아들의 반응이었겠죠.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저희의 상처는 아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나고 손녀딸과 며느리의 제사까지 치렀지만 오히려 그 상처는 깊고 진해져 갔어요. 동네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익숙해지지 못한 건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들은 딸과 와이프가 죽은 그날부터 꼭 어딘가에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을 가라고 권해주기도 하고 아들 몰래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부적을 감춰놓기도 했어요. 그치만 날이 갈수록 아들의 신경은 더욱 쇠약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 할 텐데 대체 무슨 이유로 저렇게 나아지지를 못할까? 못난 어미가 돼서 할 수 있는 건 이런 걱정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들의 그 신경쇠약증의 원인을 저는 믿기지 않는 방법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날도 아들과 싸늘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저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소파에서 몸을 뒤척이고 있었죠. 그러다 잠깐 잠이 든 것 같은데 누가 절 흔들어 깨우는 것 같은 느낌에 눈꺼풀을 들어 올리니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녀딸이 환하게 웃으면서 제 머리맡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잠들면 어떡해. 졸리면 방에 들어가서 자. 혜인아, 우리 혜인이 맞지? 어? 아유, 혜인아, 할머니가 아주 나쁜 꿈을 꿨어. 우리 혜인이가 할머니 곁을 떠나는 꿈 꿨어. 혜인이 얼른 할머니랑 약속해. 절대 할머니 곁 안 떠난다고. 그렇게 엉엉 울고 있는데 제 어깨를 손녀딸이 감싸 안고 토닥토닥 거리는데 내가 영 나쁜 꿈을 꿨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간만에 손녀딸과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늘 그랬듯이 거실에 같이 앉아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숙제를 하기 싫어서 땡깡을 부리는 손녀딸의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공부방에 넣어주고 공부를 몇 분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쪼르르 달려나와서 목에 매달리는 손녀딸을 웃으면서 떼어놓고 아이고 내 새끼 밥 먹어야지. 할머니, 나 피자 먹고 싶다. 할머니가 만들어주면 안 돼요? 시켜서 먹는 거 말고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피자 먹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져서 손녀딸을 바라봤습니다. 아, 꿈이구나. 내가 간만에 보냈던 이 단란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모두 꿈이구나 하는 게 그제서야 느껴지더라고요. 손녀딸이 웃으면서 손을 들고 제게서 멀어지는데 한 발자국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꿈인 걸 뻔히 알고 있지만 또 한 번 이별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괴로워 죽을 것만 같았어요. 할머니가 다 잘못했어. 제발 내가 죽고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다오. 내가 뭐든 할게. 네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야 되냐. 차라리 나를 대신 데려가라고 해. 내가 너 없이 이 몸뚱이로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 수 있겠니? 제발 한 번만 너 대신 나 좀 데려가라고 해라. 할머니, 난 괜찮아요. 천국에서 봬요. 나 여기서 엄마랑 외롭지 않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할머니는 행복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아주 천천히 오셔야 돼요. 할머니,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내가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렇게 제 눈앞에 있던 손녀딸이 밝은 빛처럼 쓰러지고 저는 거실에서 눈물범벅이 된 채로 깨어났습니다. 짧은 꿈이지만 손녀딸의 괜찮다는 말 때문이었을까요? 어쩐지 저는 손녀딸과 며느리에게 용서받는 기분이 들어 마음이 한결 가볍기까지 하더군요. 그래, 내 손녀딸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이 내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거라면 다른 건 못 지켜줘도 그거 하나만큼은 제대로 지키다가 손녀딸의 곁으로 가야겠구나 생각했죠. 저는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얼마나 냉담하게 저를 받아들여 주지 않아도
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미친 할머니처럼 아들에게 살갑게 굴었죠. 이제 세상에 남은 거라곤 이 녀석 하나뿐이고 며느리와 손녀딸이 하지 못했던 몫을 남은 여생 동안 제가 다 하다가 가야 한다고 어쩐지 그런 분부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들은 여전히 적응하지 못했죠. 드디어 노망이라도 난 거야?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왜? 이제 며느리랑 손녀딸 죽인 걸로는 성에 안 차서 기어이 나까지 죽는 꼴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제발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달란 말이야. 얼마 전 꿈에 혜인이가 나왔어. 혜인이가 나한테서 그러더라. 자기는 엄마랑 외롭지 않게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천천히 오라고. 물론 미안한 마음을 따지자면 내가 그 죄를 평생 살면서 어떻게 다 씻어낼 수가 있겠니? 그래도 꿈에 혜인이까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건 내가 정신 차리고 살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다. 엄마, 어떻게 감히 혜인이 이름을 입에 올려? 자기 마음 편하자고 이제 꿈에서까지 내 딸을 이용해 먹는 거야? 행복하게 지내다가 천천히 오라고? 내 딸, 내 아내를 죽인 죄값을 다 치르면서 살아야지. 누구 맘대로 엄마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대. 지금 뻔뻔하게 내 앞에서 그런 양심 없는 소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아들과의 관계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방적인 노력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묵묵히 손녀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꿈에서 손녀딸을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에 택배가 하나 왔어요. 평소에 물건을 인터넷으로 시키지 않아서 택배를 받을 일이 거의 없었는데 아들이 뭔가 산 건가 싶어서 얼른 나가봤죠. 제 이름 앞으로 온 택배였습니다. 보내는 일 안에 써 있는 이름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박혜인. 저희 손녀딸의 글씨체로 손녀딸의 이름과 제 이름이 반듯하게 적혀 있는 택배였죠. 그 순간에 정말 어이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손녀딸이 천국에서 보낸 택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택배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크지 않은 박스를 흔들어 보니 가벼운 물건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손녀의 이름으로 온 택배 안에는 작은 수첩 같은 손녀의 일기장 한 권과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잘 사용할 줄 몰라 USB는 서랍 한켠에 잘 넣어두었고 일기장을 먼저 펼쳐 들었어요. 그런데 일기장인 줄 알았던 손녀의 수첩 첫 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써 있었습니다. 아빠가 곧 나를 죽일 것 같다. 너무 무섭다. 오늘도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다.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죠. 누구보다 자기 딸을 사랑했던 제 아들이었는데 손녀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은 제가 여태까지 믿고 알아왔던 아들의 모습과는 영 딴판이었어요. 저는 돋보기를 끼고 거실에 앉아서 손녀딸의 일기장을 미친 사람처럼 읽었습니다. 일기장을 다 읽고 나니 그간 있었던 일들이 어렴풋이 이해가 되더군요.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했던 아들의 모습과 잦았던 아들 며느리 부부의 다툼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손녀딸의 일기장을 통해서 알게 된 제가 몰랐던 아들의 모습입니다.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저는 아직까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저 괴로울 뿐이네요. 손녀딸의 기억과 제 기억을 합쳐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며느리에게는 아들과 결혼을 약속하기 전 오랫동안 만나왔던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아들을 만나게 됐고 갑작스럽게 딸이 찾아오게 되면서 배가 불러오기 전에 빨리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저 역시 서둘러 준비를 했었던 기억이 생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딸이 세상에 나오고 난 이후로 더욱 돈독해져야 할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두 사람이서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은 저도 자주 봤었으니까요.
그런데 손녀의 일기장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끊임없이 싸우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제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손녀딸 혜인이가 아들의 친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하고 있어? 동창이야. 줄 게 있다고 그래서 유 앞에 잠깐 왔다고 하네? 오랜만에 혜인이 얼굴도 좀 보고 싶다고 하는데 혜인이 데리고 금방 나갔다 올게. 쓰레기 버릴 거 있으면 놔줘. 내가 나가서 분리수거하고 올 테니까. 혜인이의 기억이 남아있는 어린 시절부터 며느리는 종종 늦은 저녁에 동창이 찾아왔다면서 혜인이를 데리고 외출을 했답니다. 결혼하기 전에 타지 생활을 했었던 아내였고 동네에 친구 한 명 없었던 며느리였기에 동창들이 찾아오면 별다른 의심 없이 내보내줬었다네요. 더군다나 딸도 함께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겨울에 손녀딸이 엄마 손을 잡고 또 엄마의 동창이란 사람을 만나러 나가고 있는데 외투도 제대로 입지 않고 춥게 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 아들이 목도리를 들고 두 사람을 뒤쫓아 나왔고 그때 다른 사람 품에 안겨 있던 혜인이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다고 하네요. 혜인이를 안고 있었던 사람은 며느리의 동창이 아닌 혜인이의 친부였다고 합니다. 혜인이의 일기장에도 써 있는 게 아빠한테 안겨서 아빠랑 눈이 마주쳤는데 사람들이 전부 당황한 게 느껴졌고 아마 아빠도 그때 내가 아빠 딸이 아니란 걸 알게 된 것 같다고 그러더군요. 그날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끊임없이 싸웠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어색한 기류를 저만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당신이 어떻게 감히 나를 속일 수 있어? 내 딸이라고 해서 목숨 걸고 키우고 있었던 거야.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당신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건 오로지 얘가 내 딸이라는 그 이유 하나뿐이었어. 그런데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남의 딸을 키우고 있었다는 거잖아,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친아빠를 이 동네까지 불러들여서 애를 보여주고. 제정신이야, 지금? 혜인이 아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어렸을 때 했던 실수야. 그 사람한테 이제 애 보여줄 일도 없어. 혜인이 당신이 여태 키운 당신 딸이잖아. 나 얘가 다른 사람 딸이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순간도 없어. 나도 앞으로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혜인이 엄마로서 당신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게.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제 손녀딸은 그렇게 한순간에 집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답니다. 아들에게서 언젠가부터 술 냄새가 났었는데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아내와 딸에게 손찌검을 하는 건 물론이고 폭언도 매일같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난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나랑 참 안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너희 엄마를 빼다 박았다고만 생각했지.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알겠다. 너의 그 눈빛이 니네 애비랑 똑같아. 알아? 뭐가 억울해서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데. 아빠, 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빠 딸이야. 얼굴도 모르는 그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아빠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아빠가 엄마한테 실망하는 거 아는데 나까지 버리지 말아줘. 아빠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아빠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려도 괜찮아. 난 아빠 없으면 정말 안 돼. 손녀딸의 애절한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돌아서 버린 아들의 마음이 되돌아오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매질은 그냥 분풀이 수준으로 바뀌었다네요.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고 나면 습관처럼 아들과 딸을 찾고 그렇게 그냥 분이 풀리고 잠이 올 때까지 주먹질을 하다가 잠들었다네요. 하도 물건 깨지는 소리며 비명소리가 자주 들려오니까 오히려 다른 이웃들이 가정폭력 신고를 해서 집에 경찰들이 들어오는 날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요. 주먹질로 끝났다면 다행이겠죠. 아들은 나을 수 없는 끊임없는 의심병을 앓기 시작했답니다. 매일같이 두 사람의 핸드폰을 검사하고 혹시라도 방에 자신과 몰래 다른 사람과 연락한 흔적이라도 나올까봐 틈만 나면 방에 있는 물건을 뒤집어 엎고 쑥대밭을 만들었다고 해요. 손녀딸이 그 전에 쓰던 일기장은 이미 아들에게 들켜서 찢어져 버리고
일기장으로 두드려 맞았다는 내용도 고스란히 적혀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어서 날 어디 신고라도 할 생각이었어? 하여튼 그 애매 그 딸이라고 내가 남의 자식 걷어서 지금 밥 처먹이고 살려준 걸 감사해야 할 생각은 못하고 왜 니네 아빠한테 고자질이라도 하려고 했던 거야? 아빠 잘못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아빠, 아무도 안 보는 데다 일기 쓰려고 했던 거지. 내가 아빠를 왜 신고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빠. 손녀딸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나서야 겨우 매질이 멎었답니다. 그때부터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일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집에 아빠랑 같이 있으면 아빠가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들어서 제 아들이 눈치채지 못할 곳에다가 홈캠도 설치해두고 누군가에겐 꼭 이 얘기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몰래 일기를 쓰기 시작했던 거죠. 아마 제가 읽고 있는 이 일기장도 그렇게 쓰여진 것일 테고요. 그래서 며느리와 손녀딸에게는 저희 집에 오는 것이 탈출구였답니다. 그나마 저랑 함께 있을 때 아들은 적어도 술을 마시지 않고 손찌검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제 남편이 지병으로 병원에 4년 가까이 누워있을 때 며느리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넌 대체 무슨 정성으로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아버지 병간호를 하냐고요. 옆 병상에 있는 보호자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딸이냐고. 하도 매일같이 나와서 정성스럽게 병간호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마누라고 네가 딸인 줄 알았나 보더라. 내가 전생에 무슨 공덕을 쌓았길래 너 같은 며느리를 얻었을까 싶어. 아무리 그래도 아픈 사람 병간호하는 게 쉬운 일 아닌데 너도 네 가정 챙겨야 하지 않겠어. 어머님, 저와 아버님 병간호 꼭 하고 싶어요. 매일같이 나오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아버님 수발은 제가 들 거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 기억 후 자기가 병간호를 하겠다고 하는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다 잃었다고 하더니 부모님한테 못했던 효도를 시부모님에게도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다 하는구나 했었거든요. 이제서야 생각해보니 병간호를 하러 병원에 찾아오는 그 시간이 며느리가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던 거예요. 어머님, 혹시 저희랑 같이 살 생각 없으세요? 전 어머님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좋아서요. 아서라, 다 늙은 노인네랑 같이 살아봤자 너네한테 짐만 될 뿐이지. 세 식구 단란하게 잘 살고 있는데 거기 괜히 끼고 싶은 마음도 없다. 언젠가 병간호를 하던 며느리가 저한테 먼저 그런 말을 꺼낸 적이 있었어요. 내 식구가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그 말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괜히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 싶어서 애둘러 거절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들을 되짚어 생각해보니 구조 요청이 아닌 것들이 없더군요. 정말 까맣게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부터 제 아빠가 챙겨준 영양제를 먹을 때마다 참을 수 없이 졸음이 쏟아졌다고 써 있었어요. 그건 저도 분명히 기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인이에게 영양제를 챙겨다 주는 건 늘 제 몫이었으니까요. 우리 아가 영양제 먹어야지.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고 너희 아빠가 꼭 챙겨 먹으라고 할미한테 신신당부를 했어. 할머니, 나 이거 이따 먹으면 안 돼? 거기 놔두면 공부 좀 하다가 내가 알아서 먹을게. 아빠가 너 잘 챙겨 먹고 있는지 꼭 보라고 하더라.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데, 요 조그만 거 하나 먹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릇이랑 챙겨가게 얼른 먹고 할미 줘. 그렇게 영양제를 삼키는 것을 보고 나서 저도 부엌에 가서 제가 할 일을 하곤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오고 저녁을 먹을 시간이 다 되어서 혜인이를 부르는데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보니 책상에 엎드려서 정말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괜히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지쳐 잠든 아이를 깨울까봐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나와서 그랬었죠.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게
깊게 잠든 것 같은데, 아유, 그래도 저렇게 놔두면 되겠어? 깨워서 저녁이라도 먹여야지. 아니, 내가 다시 들어가서 깨워볼까? 아니야, 엄마, 내버려둬. 내가 들어가서 보고 올게요. 요즘 애가 새벽까지 인터넷 강의 듣는다고 잠도 안 자고 정신없이 공부하더라. 얼마 전에 코피도 쏟았거든. 곤히 잠든 것 같은데 괜히 깨우지 말고 내가 나중에 일어나면 따로 밥 챙겨 먹일게. 걱정하지 마. 그때 저는 아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자기 딸이라며 워낙 끔찍하게 생각했던 아들이었으니까 수험생 몸에 좋은 영양제라고 좋고 좋은 걸 골라서 사왔겠지 했어요. 그런데 일기장에 써내려간 손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영양제라고 먹고 있는 게 수면제 같다고. 항상 불안해서 잠을 깊게 잘 수가 없어 힘들었는데 막상 수면제를 영양제라고 굳게 믿어가면서 삼키고 눈이 흐릿흐릿해질 때마다 너무 무서웠답니다. 이대로 눈을 감고 나면 다음날 자기가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아마 사고가 나던 그날에도 아이는 영양제 대신 수면제를 삼켰을 테고, 그래서 그렇게 뜨거운 불길이 온 집안을 덮쳤을 때도 비명소리 한 번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쓰러져 갔을 겁니다. 그렇게 일기를 넘겨도 끝나지가 않았어요. 아들의 악행은 일기장이 거의 끝까지 넘어가는데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더군요. 일기장의 마지막까지 다다르니 할머니에게로 시작하는 혜인이의 편지 한 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저에게 택배를 붙이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에 내가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빠는 매일같이 더 화가 나고 엄마랑 나도 많이 지친 것 같아.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꼭 편지가 아닌 유서를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 내 일기를 다 읽고 나서도 할머니는 정말 나를 친손주라고 생각할까? 나는 할머니가 내 친할머니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 가족 편이 되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할머니한테 이 이야기를 남겨. 할머니도 엄마랑 내가 너무 믿고 싫겠지만 그래도 나는 할머니랑 보내는 모든 시간이 다 행복했어. 아빠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정말이지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할머니, 나 너무 무서워. 내가 잠시라도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는 칼을 들고 나한테 달려올 것 같아. 내가 태어난 게 잘못이었던 걸까? 내가 태어나서 우리 엄마도 매일같이 아빠한테 맞아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렇다면 난 정말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도 만약 내가 정말 이대로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할머니한테 편지를 남겨. 할머니, 진짜 손녀딸이 아니라서 미안해. 그래도 할머니가 날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엄마를 꼭 지켜줘. 마지막 부탁이야. 마지막 장에 남겨져 있는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들의 혹독한 분노 속에서 늘 자기가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죽어버리진 않을까 공포에 떨었던 손녀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문득 꿈속에서 자신은 정말 행복하다며 저를 달래던 손녀딸의 모습이 떠올라 왈칵 눈물이 쏟아져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본인이 죽고 나면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친구들이 모두 수학여행에서 신나게 놀고 있을 동안 이 아이는 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이 택배를 붙였을까요? 손녀딸의 일기장에 써 있는 대로 집에 남겨져 있는 홈캠 파일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끔찍했던 진실들이 일기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 남아있더군요. 영양제 통 앞에 서서 알 수 없는 약을 바꿔치기 하는 아들의 모습, 밸브를 풀고 있는 모습,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며느리와 딸을 앉혀놓고 정말 복날 개 패듯이 손찌검을 하고 있는 괴물 같은 아들의 모습과 늘 체념한 듯이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들의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두 모녀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영상 속에 있는 제 아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더군요. 그건 그냥 분노로 가득 찬 짐승의 모습이었어요.
녹취 파일까지 다 듣고 나니 손녀딸의 일기가 끔찍하게 지어낸 소설이 아닌 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들고 잠시 고민했어요. 저 스스로 이걸 감당하기에도 너무 끔찍하고 큰 문제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수학여행에 가서 한창 신나게 웃고 떠들고 있을 때 친구들은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있었던 그때 제 손녀딸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유일하게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했겠죠. 그리고 손녀딸이 의심치 않았던 자신의 유일한 편은 엄마도 아빠도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제 손에 모든 진실이 달려있는 이 순간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지더군요. 오로지 손녀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야겠다는 마음, 살아있을 때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던 풍파를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이 늙고 힘없는 몸으로 막아주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들고 아들에게 문자를 남겼어요. 네 손으로 딸을 죽였다는 사실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죄를 짓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서 모든 걸 끝내자 하고요. 문자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니 땀 범벅이 된 아들이 제 앞에 서 있더군요. 허겁지겁 집으로 뛰어온 아들의 얼굴을 보는데 끔찍했습니다. 아들도 혜인이가 자기 친딸이 아닌 것을 알았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제가 평생을 사랑했던 제 자식이 이런 끔찍한 사건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니 칼로 제 심장을 도려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엄마, 지금 이게 다 무슨 얘기야? 내가 혜인이를 죽인 걸 알고 있다니. 그게 무슨... 아니, 엄마가 그걸 어떻게... 평생 숨기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네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너 스스로도 감당을 못해서 그날 이후 2다리 뻗고 편하게 잠들 수조차 있었겠어? 읽어봐라. 사랑하는 내 손녀딸이 언젠가 아빠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유서를 쓰고 마음으로 남긴 일기를 네 2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제가 집어던진 일기장을 집어든 아들은 손을 덜덜 떨면서 한 장 한 장 일기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나 눈물이 쏟아져 제대로 읽지 못하겠는지 나중에는 바닥에 엎드려서 거의 오열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미로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낸 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제 네가 무슨 짓을 한지 제대로 알겠어? 넌 아무 죄 없는 네 새끼랑 네 마누라를 사지로 내몬 거야. 이 애들이 죽어가면서 괴로웠을 것 같아? 아니, 난 오히려 더 이상 네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니 행복했을 것 같다. 오죽하면 그 둘이 나를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겠어. 낳은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닌 거다. 네가 마음을 다해서 그 애를 길러냈으면 그 애 누가 뭐래도 네 자식인 거야. 네가 네 자식을 죽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알겠니? 내가 무슨 마음이었는 줄 알아? 평생을 다 바쳐서 사랑했던 딸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무슨 마음이었는지 엄마가 상상이나 해봤어? 내가 그날 몰래 따라가 보지 않았으면 난 평생 그 사실도 모르고 호구같이 남의 애를 키우고 있었겠지. 네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러면 안 됐다. 네가 지금 몇 명의 인생을 난도질 해놨는지 알기나 해? 그럼 내 마음은 나도 정말 죽이고 싶었지만 진짜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야. 그건 진짜 사고였어. 나도 아파트에서 폭발음 들리는 걸 보고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몇 번을 후회했는지 몰라. 엄마도 그 2사람을 얼마나 예뻐했는지 내가 잘 아는데. 그래, 내가 다 망쳤어. 그냥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었다고. 얼굴을 감싸주고 펑펑 우는 아들을 안아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엄마가 아닌
평생 해준 거 없는 시어머니로서, 손녀딸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할머니로서 이 모든 걸 바로잡은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늦지 않았다. 엄만 지금 경찰서에 가서 네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고백할 거야. 네가 날 말려도 소용없고 하다못해 죽인다고 해도 내 입은 절대 막을 수가 없을 거다. 너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네 딸이 어떤 심정으로 하루하루 그 일기를 써내려갔을지 단 한순간이라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구나.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규하는 아들을 뒤로 한 채 저는 손녀딸의 일기장과 USB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며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며 제 다리를 붙잡고 처절하게 매달리던 아들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리더군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아들과의 통화를 했습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혜인이를 키워왔는지도 잘 알아. 친딸이 아닌 걸 알면서도 품고 사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 그래도 그건 아니야.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리고 지금 네 마음이 편안하니? 아들은 대답 없이 전화기에 대고 펑펑 울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제대로 죄값을 치를 수 있게 해주는 게 엄마로서 마지막 도리라고 느꼈습니다. 2시간이 넘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제는 어떤 형사처벌이 나올지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는 며느리와 손녀딸이 함께 있는 납골당에 혼자 다녀왔어요. 조그만 유리 너머로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을 보고 있으니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억울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손녀딸의 마음이 저에게 택배를 통해 일기장을 통해 전달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한들 2사람이 다시 살아올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그 억울한 마음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손으로 아들을 끊어냈지만 아들 역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나서야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네요. 유튜브 사연 제보를 통해서 저희 아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며느리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꼭 다시 한번 전하고 싶었어요. 부디 2사람이 제 꿈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곳에서는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사연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보낼 줄은 몰랐네요. 처음이라 다소 낯설고 어색하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30이 된 여성입니다. 호텔 경영학과를 나와서 지금은 호텔 데스크에서 안내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친절히 안내하고 이끄는 직업을 가졌지만 평소에 저는 꽤나 조용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고요. 나서는 것과 시끄러운 걸 좋아하지 않아서 바깥보다 집에 있는 걸 더 즐기곤 합니다. 그렇기에 일상 속에서 딱히 내세울 정도로 특별한 건 없네요. 단지 올해 30이 된 만큼 제 삶에 책임을 지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30대일 뿐이죠. 아, 이렇게 유튜브에 보내게 된 사연 정도가 특별한 경험이 되겠네요. 드라마에서나 익히 보았던 파혼이라는 걸 바로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 과정까지 애달팠던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 참 우스운 것 같아서 여러분께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봐도 많이 답답하고 한심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리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그 사람은 저보다 4살 많은 헬스 트레이너였어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첫 만남은 대략 1년 반 전 제가 처음으로 혼자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시작됐어요. 그 당시 저는 서울 중앙부에 있던 작은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 근교에 있던 호텔들의 경제 상황이 크게 위태로워지고 있었거든요.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란 걸 깨달은 호텔 내에서 인사이동과 권고사직이 빈번해졌고 그로 인해 저도 생계가 위협되는 시점이었죠.
타의로 자의로 저에게 결단이 필요했던 때였기에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일상에 환기를 주기 위해서 떠난 여행이었는데 저처럼 여행을 온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간략히 성훈이라고 부를게요. 성훈 씨는 명문대를 나왔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운동을 살려서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에서 일하던 중에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서 친구와 함께 여행을 오게 됐다고 하네요. 우리 세 사람은 우연히 만난 술자리에서 긴 얘기를 나누며 친분을 쌓게 됐어요. 저는 그때의 성훈 씨를 보며 비록 실직이라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자신이 쌓아온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과감성도 좋았고요. 사실 저는 항상 제 일이 적성에 맞는지 앞으로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서비스직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회의감이 들었고 그만두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분명 이 직업에 대한 선망으로 시작했지만 제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었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의심이 든다면 그 의심을 확인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더 빠져들어서 도전해 보라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면 그 의심이 옳든 틀리든 지나온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성훈 씨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에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과거의 자신도 지금 하고 있던 일에 확신이 없었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왔기에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인간적인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물론 겉보기에도 말끔하니 호감상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저답지 않게 열렬히 구애했고 우리는 만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만남을 이어가면서 커다란 문제는 없었어요. 둘 다 나이가 있는 만큼 결혼을 전제로 시작했기에 다른 때보다 신중했고 서로 알아가는 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참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평생을 함께 한다고 해도 괜찮겠다 싶었죠.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라 사소한 것 하나하나 살펴주니까 저로서는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고요. 직업적으로 불안정하긴 했지만 미래에 대한 꿈도 갖고 있었고요. 다만 성훈 씨는 자신의 학벌에 대한 자부심이 큰 편이었어요. 아는 것이 많은 만큼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해 주길 좋아하던 사람이었죠. 저는 원래 듣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본인도 저만 만나면 평소보다 더 수다스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와 4살 많은 인생 선배로서 제 삶에 대한 조언 등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기야, 우리 나이가 되면 연애도 허투루 해선 안 돼. 배울 게 많은 사람을 만나야 나중에도 손해를 안 본다고. 장담하건대 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어.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를걸? 일을 그만뒀다고 해서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네가 어려서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직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최소한 6개월은 더 쉬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돼. 뭐 이런 말들이요. 처음엔 기분이 상했지만 듣다 보니 나중엔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말이 좀 많아서 그렇지 그것만 빼면 저에게 잘하기도 하고 잔소리하는 만큼 챙겨주기도 잘했거든요. 물론 나중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니 저처럼 세상 미련한 곰이 없다면서 하나같이 혀를 찾지만요. 맞아요. 말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저를 아랫사람으로 내려보는 그 태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건 결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죠. 결혼한 어떤 지인이 한 말이 기억이 나네요. 단점 한 가지만 빼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누군가를 만나면 꼭 그 단점 때문에 헤어지게 된대요. 커다란 단점 하나가 다른 여러 장점을 다 잡아먹으니까요. 분명 틀린 말은 아니었죠. 거기다 한 가지 더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성훈 씨는 말로는 네가 몰라서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맞다 하는 식의 태도를 취하면서 은근히 돈 있는 사람, 태생이 금수저인 사람들을 무척이나 부러워하고 때론 시기 질투했어요. 예를 들면 자기와 같은 대학을 나왔는데 스타트업 회사를 차려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회사의 단점이라든지 분명 망할 거라는 말을 얹곤 했죠. 거기다 자기와 같은 학번 동기들에 대한 시기 질투는 더 심했습니다. SNS를 보다 자기보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보면 얼마나 깎아내리던지 좀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쟤는 아버지 어머니가 잘난 탓에 저렇게 살지만 능력도 없으니 얼마 못 갈 거라든지 대학 다닐 때도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해서 꼴도 보기 싫다라든지 이런 말을 하곤 했죠. 난 걔 이름만 들어도 질린다니까. 뭐 스타트업 잘 된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동기 애들이 신나서 떠드는데 난 가짠더라니까. 하여튼 목표 없고 꿈 없는 애들이나 부럽다고 추켜 세우는 거지. 알고 보면 그런 것들 속빈강정이라고. 아, 그래? 가끔은 조금 무서운 얼굴로 저런 말을 할 때가 있었기에 그땐 내심 왜 저러나 싶어 섬찟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건이 한 번 터지게 됐는데 한 번은 제 친구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성우 씨가 하도 제 친구들을 보고 싶다고 졸라서 자리를 가지게 된 거죠. 제 친구들을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 수 있다나. 그러면서 본인은 학교 전공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 말조차 그땐 왜 그렇게 안쓰럽게 들리던지. 마침 저를 잘 아는 오래된 친구들이 성훈 씨를 궁금해하던 참이었고 저도 성훈 씨가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던 참이라 응하게 됐죠. 제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건지 아님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건지 궁금했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남자친구를 보여준 게 처음이라서 다들 흔쾌히 나와주었죠. 그리고 이때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됐습니다. 처음 만나 한두 시간은 분명히 하하호호 웃음이 끊이지 않으며 화기애애했어요. 성은 씨가 활달한 편이라 분위기 띄우는 걸 잘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술이 조금 들어가니까 성훈 씨가 점점 평소 저를 대하는 것처럼 친구를 대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끝마다 친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라면서 애들이 원치도 않은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도 심하더라고요. 아, 친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건 친구분들께서 잘못하신 거예요. 남자분과 몇 년 만나셨다고 했죠? 아, 3년이요? 그러면 거의 결혼을 생각하시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 남자 부모님께서 전화 오시는 거 정도는 이해하셔야죠. 아니, 상사한테 그러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친구분이 잘 모르시는데 아마 나이가 어려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건 제 조언이 맞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점차 알게 되실 겁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걸요. 오빠, 왜 그래? 얘들아, 미안해. 나한테도 이래왔나 싶고 그래서 그만하라는 표시로 옆에서 계속 팔로 툭툭 쳤는데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하긴 눈앞에서 친구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도 못 알아챘으니 어련했을까요. 분명 친구들에게 저희 커플을 소개하는 자리였지만 어쩌다 보니 각종 경제와 사회,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영양가 없는 대화만 줄곧 이어지다 모임이 끝나게 됐습니다. 성훈 씨를 먼저 집으로 보내고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길이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다 한 친구가 정막을 깨고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소영이 너 오늘 그분이랑 결혼할 계획인 거 맞지? 아마도? 안 그래도 너희한테 오늘 어땠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주제넘게 네 선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너의 친구로서 그리고 오래 함께 자리했던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그분은 너랑 안 맞는 것 같다. 뭐 다정다감하고 유쾌하니까 사람으로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평생 배우자로 함께하기엔 뭐랄까 조금 고압적이지 않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말이야. 맞아. 분명 그런 면이 있지. 친구는 저의 무덤덤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자신의 생각을 한 번 더 확실하게 표현했어요. 네 입장 생각해서 이런 말까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솔직히 좀 꼰대 같지. 분명 너도 숨 막히는 날이 오지 않겠어?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난 좀 걱정돼. 그때 당시엔 친구의 말에 수긍하고 대신 사과하면서도 속으로는 한기로 흘리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쓰인 콩깍지의 일종이었겠죠. 내가 알고 있는 성우 씨의 좋은 장점을 친구들은 모르니까 잠깐 만나보고 하는 말이겠거니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그 생각이 어리석었던 걸 깨달았으니 참 빠르죠. 이러니 남녀 사이 문제는 주위에서 수백 번 이야기해봤자 소용없고 본인이 직접 깨달아야 변화할 수 있다는 건가 봐요. 그 만남이 있고 난 후 성훈 씨를 만나 따로 제 생각을 전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나를 대할 때 가르치듯이 말하지 말고 연인으로서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아내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달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말하자 성훈 씨는 조금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 사과하면서 자신이 왜 그렇게 말하는 습관이 생겼는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그 시절 유명한 대학을 나오셨어. 먹고 살기 힘든 때 흔치 않게 배운 사람이었지. 그 자부심이 크다 보니 어렵게 취직한 회사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퇴사를 반복하기 일쑤였던 거야. 결국 원래의 기대보다 한참 떨어진 작은 회사를 다니게 됐고 거기서 정년 퇴직까지 하신 거지. 하지만 아빠는 그 현실을 부정한 채 본인이 좋은 학교를 나온 수재였다는 사실만 기억하고서 주변 사람들을 대했어. 그러다 보니 평소에 말버릇이 상대를 내려다보듯이 대하는 거였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나도 똑같이 닮아버린 거야. 내가 악착같이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간 것도 그런 이유였고. 아, 그랬구나. 음, 내가 오버했다면 미안해. 사과할게. 나도 몰랐다. 사람이 자기 문제는 모른다더니 내가 딱 그 짝이네. 앞으로 고치도록 할게.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뭐 문제를 알았으니 고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성훈 씨도 그 다음부터 대화할 때 특히 더 조심하기도 했고요. 한 번에 바뀌진 않았지만 말 실수를 하고 나면 이제 금방 알아차리고 사과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또 간과했던 건 결혼은 당사자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말로만 들어왔던 남자친구의 아빠가 저희 시아버지 될 사람이란 걸 잊고 있었던 거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일상화된 후 아버지의 소개로 저는 다른 호텔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전 직장보다 더 크고 알려진 곳이라 저에겐 좋은 기회였죠. 성훈 씨도 헬스 트레이너 일을 다시 다니게 되었어요. 거기서 운동을 가르치며 몇 년 더 일을 하다가 본인만의 헬스장을 차리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화되고 우리는 1년 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땐 사실 크게 반기진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성훈 씨의 일이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어른들의 선입견이 강한 탓이었죠. 실제로 어느 정도 맞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계속 설득 끝에 결국은 제 뜻을 따라주시기로 했습니다. 저의 선택이니 끝까지 믿어주시겠다면서요. 같이 한번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리고선 저는 먼저 성훈 씨 부모님을 찾아뵙게 됐어요. 상견례 전에 얼굴을 뵙고 인사드리려고 했고 성훈 씨 아버님 어머님께서 꼭 이쪽 먼저 찾아오라고 신신당부하셨다고 해서요. 괜찮은 일식집이나 한정식집에서 뵈려고 알아보고 왔는데 성훈 씨 어머님께서 집으로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아직 식장을 잡은 것도 아닌데 부담스러우시다는 이유였어요. 전 긴장한 마음으로 갖가지 과일과 한우를 사서 집으로 찾아뵀습니다.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최대한 고급스러운 것들로 골라갔죠. 센스가 없는 편이니 성이라도 보일 수 있게요. 찾아뵐 당시 아버님은 다른 일정으로 외출하신 상태라 안 계셨고 어머님이 절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유, 네가 소영이구나. 그래, 어서 와라.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요. 제가 일단 고르긴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뭐 이런 걸 다 사왔니? 고맙다. 고급스런 티가 아주 줄줄 나네. 잘 먹을게. 차려주신 상을 두고서 성훈 씨와 어머님, 저 세 사람은 이런저런 대화를 가볍게 나누었어요. 어머님은 종종 들어왔던 것처럼 말투는 조금 차가우신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진 않으셨죠. 그래도 장차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신 건지 예의를 차려주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걸 배웠고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을 대해서요. 그러다 간혹 저희 집안에 대해서 물으시기도 했죠. 그래, 부모님께선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시고
어느 쪽에서 일을 하시니? 연세는 어떻게 되셔? 저는 대답을 잠시 고민했습니다. 안 그래도 남자친구 집을 찾아뵙기 전에 가족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가족 내에 관한 이 얘기는 상견례 때 주고받으면 되니까 웬만해서 너 혼자 있을 땐 말 삼가는 게 좋아. 결혼 전에는 좋은 얘기건 나쁜 얘기건 쉽게 책 잡힐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어른들끼리 얘기 나눌 수 있게 최소한의 말씀만 드려. 알겠지? 그 말이 떠오르면서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서 어머님께는 대충 얼버무려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일하세요. 그냥 숙박업을 하고 계신데 직접 관리도 하시고요. 그런데 어머님 표정이 이때 참 묘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무덤덤한 말투로 알겠다며 넘어가셨죠. 사실 어머님께 그 당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요. 뭔가 인터넷에 이렇게 떠들기는 민망한 얘기지만 사실 저희 집은 서울 외곽에서 크진 않은 호텔을 경영하고 있어요. 뭐 그래도 호텔은 호텔인지라 규모 면에서 다른 숙박시설보다는 훨씬 크긴 하죠. 1층엔 레스토랑을 함께 하고 있어서 꽤나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이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있어요. 아버지는 당신 일에 넘치는 자부심을 갖고서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아직까지 매일 호텔을 드나들며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계시니까요. 외곽에 있다 해도 제가 보기엔 어느 근사한 5성급 호텔과 견주어도 전혀 뒤처지지 않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저는 아버지가 있는 호텔에 일하고 싶단 마음으로 꿈을 키우면서 관련 학교에까지 진학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아버진 제가 너무 쉽게 이 일을 배우는 걸 원치 않으셨고 다른 호텔에서 일하며 현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부하길 바라셨죠. 이렇게 들으니 뭔가 재벌 2세의 성장 일기 같네요. 그만큼 대단한 집안은 아니지만 시골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아버지가 홀로 서울에 올라와 맨 땅에서 일궈낸 사업이니 충분히 박수받아도 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내가 누리는 일들에 대해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왔고요. 그런 이유로 부모님에 대한 자부심은 크지만 제가 한 건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 나서서 떠벌리고 다닐 이유도 없었죠.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성훈 씨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네요. 저에게 물어본 적도 없으니 굳이 말할 기회도 이유도 없었고요. 숙박업을 한다는 저의 말에 성훈 씨는 다소 놀란 것 같았습니다. 본인은 처음 듣는다면서 그동안 제 이야기를 혼자 미루어 봤을 때 저희 아빠가 그냥 일반적인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소영아, 네가 말 안 하니까 생각도 못했네. 숙박업이었어? 참 신기하네. 그러면서 조금 웃겼던 게 성훈 씨는 저희 아버지가 그냥 작은 숙박업 정도를 하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제가 평소 하고 다니는 차림새나 이런 게 특별하질 않으니 그랬던 듯 했죠. 그러면서 왜 진작 숙박업 한다는 얘기하지 않았냐, 혹시 창피해서 그러냐 물었는데 기분이 나빴지만 일단은 어물쩍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밖에서 술자리가 있으셨는지 약주를 조금 하신 것 같았고요. 빨갛게 오른 얼굴로 저를 훑어보며 낯선 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이내 이 낯선 손님이 성훈 씨와 함께 왔다는 걸 아시고선 그제서야 식탁에 앉으셨죠. 아, 그래. 네가 소영이구나. 뭐 전부터 이야기는 익히 들었지. 우리 똑똑한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 많이 궁금하긴 했어. 아,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사실 댁을 찾아뵙기 전부터 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실 줄 알고 긴장 많이 했는데 그럴 틈이 없더라고요. 아버님은 짧은 인사말을 건네시고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본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얼마나 많이 배웠으며 얼마나 쉽게 대학을 갔는지에 대해서요. 우리 집안이 어렸을 적부터 유명했다. 동네에선 소문이 자자한 집안이었지. 요즘에야 개나 소나 다 대학을 가지만은, 응? 나 때만 해도 그러지가 않았거든.
근데 내가 학교에서 늘 1등 성적표만 받아오고 기어이 좋은 대학을 가니까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야.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이런 말이냐고. 사실 나뿐 아니라 내 형제들도 다 똑똑하고 머리가 좋긴 했단다. 다들 한 자리씩 차지했지. 우리 성훈이한테 그런 얘긴 들었나? 아, 네, 아버님. 아버님께서 좋은 대학 나오셨단 건 들었어요. 제가 차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내내 이야기를 듣는데 성훈 씨는 이런 이야기 흐름이 익숙하다는 듯 본인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을 말리지도 않고요. 그렇게 앉아서 궁금하지 않은 인생사 이야기를 한참 듣는데 다행히도 어머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저에게 그만 집에 돌아가 보라고 구해주셨죠. 저는 아쉬운 표정으로 그렇지만 잽싼 동작으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버님이 갑자기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네가 며느리감으로선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는다. 알지? 뭐 듣자 하니 배움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은 집안 같던데. 생각해봐라. 왜 사람들이 수준을 운운하면서 급을 따져 만나겠나? 함께 어울리려면 대화가 통해야 되니까 그런 거다. 이 머리로 나오는 말의 수준이 맞아야 된다고. 네? 아버님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희 집안이 수준이 낮다는 그런 말씀인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기분이 너무나 불쾌했어요. 오늘 처음 본 초면인 사이에 게다가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데려온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저희 집안은 못 베어먹은 꼴통 집구석이고 당신네들은 콧대 높고 고고한 집안이라는 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아버님은 이 말을 저에게 하기 위해 여태껏 본인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구구절절 얘기하신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저는 배움을 중요시한 적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너무나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내에 곰곰이 지난 시간을 되짚어 봤습니다. 갑자기 기억 하나가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몇 달 전 제가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하는데 옆에서 성훈 씨가 지켜보고 있던 그 순간의 기억이요. 저희 아빠가 중학교만 졸업한 분이어서 학교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남아 계시다는 이야기를 아주 잠깐 지나치듯 했었거든요. 그걸 듣고서 본인 멋대로 포장해서 곧장 아버님한테 가서 전달한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우리 집은 배우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두지 않는 집안이 된 거고요. 어이없어서 성훈 씨를 쳐다봤더니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는 듯 과일만 주워 먹고 있던데요. 먹고 있던 사과처럼 똑같이 깎아버릴까 하다가 참았네요. 이런 집에서 더는 1초도 못 있겠다 싶어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성훈 씨가 따라 나와서 잡더라고요.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요. 아니야, 됐어. 나 혼자 갈 수 있어. 아, 왜 그래? 우리 아버지가 실수한 거 있어? 실수? 하신 거 있지. 방금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거야, 지금? 아버님께서 우리 집안 깎아내리셨잖아. 오빠 혹시 아버님한테 우리 아빠 중졸이란 이야기 했어? 어? 아니, 그게. 당황하는 표정을 보니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설마 하여 혹시나 하는 믿음을 물어본 건데 사실로 드러나자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됐다고 하고 얼른 나와 혼자 바로 집으로 향했죠. 더 이상 그 사람이랑은 만날 수 없겠다는 깨달음만 얻은 채로요. 성은 씨는 제 달라진 태도를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헤어지겠다고 마음 먹었기에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더니 이를 알아차렸는지 어떻게든 저를 붙잡으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매일 제 직장 앞으로 데리러 오거나 밤마다 장문의 문자를 남기고 꽃다발 선물을 날마다 해주는 그런 행동들이요. 소영아, 제발 내가 실수했어. 이제 좀 받아주라, 응? 우리의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들이잖아. 난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제가 없는 일상을 상상해 보니 너무 괴로워서 저를 꼭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나요? 항상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던 저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다고요. 아마도 잠시 연락 없이 떨어져 있던 기간 내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매번 연락을 하는 건 제 쪽이었으니까요. 허전함을 느낄 법도 하지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아버님의 그 말 때문에 화가 난 건지 남자친구한테 화가 났던 건 아니라서 그런 말을 들을수록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얼굴을 보면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고 자기가 잘하겠다는 말을 믿고만 싶어졌어요. 아직 정신 못 차렸던 거죠. 속병을 앓으면서도 확실히 결정내지 못했던 건 사실 마음속으론 그렇게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만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면 없던 일이 될 테고, 그럼 우린 다시 평범한 연인, 그리고 가족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안일한 마음이니 그때 당시 몇 날 며칠을 헤어지지도 그렇다고 다시 온전히 만나지도 못한 채 이런저런 고민으로 밤을 보냈던 것 같네요. 저의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일찌감치 눈치챈 엄마가 조심스럽게 오셔서 남자친구 부모님을 뵙고 온 게 아니냐고 물어보셨지만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었습니다. 늘 그랬듯 또 다시 얼버무리고 말았죠. 친구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건 제 얼굴에 침 뱉는 일 같아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형제가 없는 저는 부모님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 딸이었지만 그것도 어리광일 뿐이니 진중한 결혼 문제에 대해선 쉽게 이야기 나누기 어려웠죠. 반면 저의 개인적인 근심과 다르게 아버지의 사업은 점점 더 안정화되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터졌을 당시에만 해도 사실 사업을 다소 무리하게 확장시키고 있었던 때라 적잖이 어려웠었거든요. 이런 시대에 세계적인 전염병이 터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당시는 가족들 모두가 상황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힘들었던 때였죠. 그러다 차츰 시간이 흐르고 코로나가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니 호텔로 여행을 오더라고요. 저희 호텔은 서울 외곽에 있는 곳이라 오히려 중심부에 있는 곳들보다 여행지 느낌이 나서 그런지 더 호황이었고요. 갖은 노력 끝에 2년 만에 간신히 이전 매출을 되돌릴 수 있었고, 이제야 우리 가족들도 한시름 덜고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저도 전과 다른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상황이 어려워 마음이 조급할 땐 연애도 쉽게 되지 않았었는데, 이런 문제였나 봐요. 남자친구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너그럽고 여유로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당시 성훈 씨 집에서 겪은 일들도 시간이 지나니 희미해져서 실수로 치부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를 다시 받아주게 됐습니다. 그게 저의 가장 커다란 실수였지만요. 알겠어. 대신 약속해줄 게 있어. 앞으로 자기 식구들이 나한테 하는 행동들 조금 조심시켜줬으면 좋겠어. 사실 기분 나빴어. 불쾌했다고. 우리 아빠 중졸이란 이유로 함부로 사람 얕잡아 보는 거, 그거 자기가 똑같이 당해도 기분 나쁠 거잖아. 이번만은 우리 사이를 생각해서 넘어가지만 다음은 없어. 알겠어. 알았어. 그렇게 할게. 걱정하지 마. 미안해, 내가. 용서를 받은 성훈 씨는 앞으로 자기 식구들이 제게 무례하게 한다면 본인이 나서서 한 소리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 모습이 딱히 믿음직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만약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그때 완전히 끝내자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아버님, 어머님을 다시 한번 뵙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전까지 혼자 속병 앓았던 시간과 고민했던 순간들이 아깝지 않도록 빠른 결단을 내리고 싶었어요. 이번엔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하고자 성훈 씨 집에서 가까운 일식집을 예약하고 먼저 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성훈 씨와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함께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성훈 씨가 이전부터 단단히 눈치를 주었던 듯 도착한 그 순간부터 저를 뺀 세 사람의 눈빛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미소조차 보이지 않던 분들이셨는데 오시자마자 호탕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새아가가 먼저 우리랑 만나자고 했다며? 아이고, 좀 놀라긴 했다만 기특하네. 새아가라는 말에 흠칫했지만 나름대로 애쓰고 계신 거라고 여기며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 주변에 이렇게 깔끔한 음식점이 있었네. 아, 난 왠지 바깥에서 먹으면 아까워서 집에서만 해 먹게 돼서 잘 모르거든. 저번에 넣을 때 있는 걸로 너무 대충 해줬나 싶어서 마음이 걸렸는데 소영이 네 덕분에 이렇게 호강을 다하네. 잘 먹을게. 라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저번에 집으로 초대받은 것도 결국 돈이 아까워서 그러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라 밖에서 뵙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사코 거절하시며 꼭 집으로 오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다는 걸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대접하는 건 당연하게도 이런 고급스러운 음식점이라는 게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답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추스르고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번에는 죄송했어요. 얼굴 뵙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성훈 씨랑 결혼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어머님, 아버님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의견도 여쭙고 싶어서요. 그래, 잘 생각했네. 요즘 사람들 아무리 자기들 잘났다고 떠들어대지만 그래봤자 속빈 강정이다. 현명한 어른 말씀을 따라가야 괜히 헛고생 안 하는 거야. 잠자코 듣고 있던 성훈 씨가 아버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크게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치를 준 게 맞았나 봐요. 기분이 더 찜찜해질 찰나에 막은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덕분인지 이전과 다르게 꽤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훈 씨가 사이에서 소통을 조율하고 활기차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니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은 가끔 문제가 될 일이 있으면 성훈 씨를 탓하게 됐고, 성훈 씨는 넉살 좋게 넘기니 저는 곤란한 일 없고요. 아버님은 기분이 좋으셨는지 반주까지 하셨네요. 그때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저도 이제 이 집의 식구가 된 것 같았어요. 전에 있었던 마음 상한 일들이 다 녹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 화목한 분위기가 가장 최고조에 올라갔을 때 또 일이 터진 겁니다. 제가 신이 나서 엄마의 충고도 까먹은 채 혼자 막 떠들었던 참이었어요. 저 여태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알뜰하게 모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성실함 하나는 내세울 수 있고요. 어릴 적엔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도 안 받겠다고 다짐할 정도였으니까요. 야, 야, 세아가, 농담이지? 아이, 집에서 얼마까지는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을 거 아니야. 여인수 그거 운영해봤자 벌면 얼마나 벌겠냐마는. 술에 취한 아버님이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제 표정이 확 굳자 이를 알아챈 성훈 씨가 취했다면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조심스러웠던 말투는 사라지고 사태질까지 하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난 다른 건 안 바랐다니까. 명망 높은 집안이거나 성훈이 그 가게 하나 내줄 수 있으면 결혼 허락하려고 했었지. 당장은 어려워 보이긴 한다만 결혼하고 나서 뒷바라지 해줄 수 있으면 됐지 뭐. 어? 아버님, 약주를 하셔서 그런 건지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건진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운운하시는 거 듣기 좀 속상하네요. 그래,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너 내가 한 말이 그렇게나 속상했냐? 그래서 성훈이 얘한테 헤어진다니 뭐니 겁준 거야? 어른이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면 농담도 할 수 있는 거고, 어? 속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섭섭했니? 애초에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 네, 말씀처럼 결혼 생각을 정리해가는 단계지. 아직 성훈 씨와 결혼한 사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농담이든 속 이야기든 어느 정도 예의는 차려주셨으면 해요. 저도 두 번 겁주기는 싫거든요. 제가 맞받아치니 성훈 씨가 이번에는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그만해.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한마디에 이윽고 저도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뭘 그만해. 우리 집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다고 이렇게 매번 깎아내리는 건데? 오빠는 나에 대해 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냐고. 네 기분 하나 맞추려고 우리 부모님 언제까지 눈치 봐야 돼. 소영이,
네가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이럴 땐 그냥 내내 하고 넘어가는 거야. 예, 세아가 우리 아들 말이 맞다. 네가 융통성이 좀 없는 것 같구나. 솔직히 말해, 내가 뭐 못할 말 했냐? 연숙 같은 초라한 거 운영하시면서 돈도 없는 집구석 배경으로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들어도 싸지. 기울어도 너무 기우는 결혼 아니냐? 우리 같은 명망 높은 집안과는 애초에 비교도 안 되는 집안인데. 네? 아버님, 뭐라고요? 죄송하지만 저 그만 일어서겠습니다. 여긴 더 이상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네요. 어찌나 화가 나던지 가슴이 미친 듯이 조여오면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저 말을 끝으로 폭발한 저는 바로 일어서 나왔어요. 나오는 중에도 뒤쪽에서 계산을 하고 가냐는 둥 어이없는 대화가 들려오는데 기가 차서 문을 박차고 올 수밖에 없었네요. 후에 이 이야기를 결혼한 언니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부모님이 결혼 전에 믿지지 않기 위해 기강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본인 집안이 내세울 게 없으니 그렇게라도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런 식으로 신부 쪽보다 더 좋고 아쉬울 거 없다는 걸 주장하려고 계속 저와 저희 집을 깎아내린 거라고요. 막상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구체적으로 저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내세웠다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싶더라고요. 남들 다 하는 결혼인데 별 탈 없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들 사는데 내가 왜 사랑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있던 정 없던 정 전부 다 떨어져 버렸네요. 이번 기회로 사랑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확실히 깨달았고요. 특히나 제가 어렵게 용서한, 내가 사랑한, 아니 사랑했다고 믿은 그 사람이 저렇게 돌변하는 걸 보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나이 30이 넘어서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가니 엄마 아빠가 놀라서 달려오셨어요. 왜 그러냐며 저를 달래주시는데 죄송스러워서 울음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눈물을 쏟아낸 뒤 진정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은 말 못했던 이야기가 있어. 듣고 너무 놀라지 마. 뭔데 그래? 아, 얼른 말해봐, 얘. 저를 믿어주셨던 가족들을 더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어렵게 말했지만 그동안 남자친구와의 만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을 한 적이 없기에 부모님은 적잖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엄마는 분한 얼굴로 씩씩거리며 어떻게 그따위 집구석이 있냐며 펄펄 뛰셨고 전 그런 엄마를 말리지도 못한 채 가만히 울고만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가만히 바라보던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견례 진행하자. 장소는 내가 잡을 테니 그쪽한테 연락해서 식사 자리 마련해. 뭐? 말도 안 돼. 나 결혼 안 할 거야. 아빠가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일단 진행해. 갑자기 상견례를 하자고 하니 도통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너무 단호한 모습에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결혼 진행할 생각 없고 따로 계획이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잡으라고 하실 뿐이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모른 척하고 그날 밤 바로 성훈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하니 안 그런 척해도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난 또 네가 그렇게 나가서 혹시나 삐졌나 했지. 다행이네. 왜 전화했어? 내 전화 기다렸어? 아무래도 오늘처럼 강경하게 나간 게 먹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생각이 핸드폰 너머로까지 느껴지니까 정말 재수가 없더라고요. 금방 목소리를 깔고서 대답하기에 저도 진중한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많이 화가 나셨지만 본인이 잘 말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바로 상견례를 제안했어요. 상견례? 어,
왜? 문제 있을까?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아, 난 또 내가 다른 생각할까봐 괜히 찜찜했네. 그래, 잘 생각했다. 너도 원래 어른들 말씀은 다 맞는 거야. 성은 씨는 다소 놀란 듯 했지만 알겠다며 수락했기에 생각보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그렇게 일주일 후 생각지도 못한 상견례를 갖게 됐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놀랍게도 저희 호텔 1층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아버지의 계획이 어느 정도 예상이 갈 쯤 성훈 씨와 아버님, 어머님이 들어오셨죠. 다행히도 저희 호텔이 성훈 씨 집과 그리 멀지 않아서 편히 오신 눈치였어요. 너무 편해서 궁시렁거리는 게 다 들릴 정도였지만요. 사돈댁은 뭐 이런 좋은 데서 만나자고 하시니? 이까짓 거에 기죽을 줄 알고? 그러니까 말이야. 아유, 돈도 없는 집구석에서 어떻게 이런 자리 예약할 생각을 다 했대? 자기들이 기죽고 싶지는 않나 보지. 어이구, 가여워라. 속으로 화가 부글부글 끓었지만 일단 참아 넘겼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룸에 모여 상견례 자리를 시작했어요. 가짜니 뭐니 해도 어찌됐건 상견례여서 그런지 꽤나 정중하고 정숙한 자리였고요. 엄마가 정적을 깨고서 부드러운 말투로 대화를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자리를 박차고 나왔으니 저에 대해 그쪽 어머님 아버님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실 수밖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종일관 비꼼과 불평스러운 언사가 이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기분 나쁜 티 하나 없이 웃으며 받아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태도가 상대편의 심기를 더욱 건드린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오늘 자리는 안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고민 많이 했네요. 아들놈이 뭐에 홀렸는지 사정사정하기에 나와본 겁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따님을 만날 때마다 어른을 대하는 언행이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이야기하기엔 아직 이르고 예우를 먼저 가르치는 게 도리이지 않을까 싶었네요. 옆에서 이 끔찍한 말을 다시 한번 들으니 정말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만 같았습니다. 성은 씨는 이제 아이 아버님처럼 가기로 한 듯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죠. 전 일부러 성훈 씨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저희 딸아이가 결례를 범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 듯하니 이해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네요. 이런 얘기는 곤란하실까봐 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 당시 알만한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남들 술 마시며 놀 때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저 성훈이도 저의 영향을 받아서 명문대까지 나왔고요. 자식이 결국 닮은 건 부모 아니겠습니까? 듣자 하니 중졸이시라던데. 그런 면에서 솔직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머리도 유전 아닙니까? 둘 사이에 나올 애가 똑똑해야 할 텐데 말이죠. 전 제 손주도 우리 아들처럼 명문대 가길 바라거든요. 그래야 집안이 체면도 쓰고요. 아버진 대답 없이 웃으며 커피만 마셨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벌써부터 애 생각을 하시냐며 성급하다고 퉁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아버지의 말에 그쪽 집안 모두 발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쪽처럼 아이를 캐묻진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만 종종 이야긴 들었습니다. 지금 퇴직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다면서요. 좋은 대학교까지 나오셨는데 그저 그런 회사에서 정년 퇴직까지 하시다니 참을성이 좋으시네요. 아, 그쪽 아들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 말씀처럼 분명 유전이 많네요. 어이, 지금 말 다 했습니까? 그저 그런 회사라니요? 네,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소영이 집안 어느 정도 형편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저랑 저희 아버지 헐뜯어서 뭐 하시려고요? 참, 여인숙 운영하시는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요? 형편?
우리 집안 형편을 자네가 어떻게 아나? 그리고 남자친구란 인간은 기어이 여기에 자기 집 편을 드는데 정말 이 사람과 끝까지 안 가길 잘했단 생각이 막 치밀고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일었는데 아버님이 그러더군요. 이 레스토랑에 앉아 있으니까 뭐라도 되신 것 같으세요? 아니, 이거 계산할 여유는 있습니까? 저희는 있습니다. 그러니 계산은 제가 하죠. 근데요, 이 결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무 기우는 결혼입니다. 나는 내 아들이 아까워 죽겠어요. 학식 있는 사람도 없고 돈도 그닥인 집구석에 장가 보내는 거 솔직히 피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다고 해서 대개 따님이 하도 졸라서 진행하는 결혼이에요. 사람이 분수를 아셔야죠. 이때부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도 처음엔 조용히 표정 관리를 하시다가 살짝 주먹을 부르르 떠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만은 여전히 한치의 여유로움도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러다 종업원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산은 남자친구 쪽이 하실 거라 말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알량한 학벌로 유세 떠는 그쪽 집안에 저희 귀한 딸 보낼 생각 애초에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 귀한 아들을 보지 못했으니 공평하지 않아서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지켜볼 가치조차 없어서 괜히 왔나 싶네요. 못 빼먹은 사람을 내리깔아 본다고 들었는데 누굴 닮은 건지 잘 알겠습니다.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못 믿을 광경이네요. 그럼 저희는 일어나죠. 아이, 대화도 안 끝났는데 어딜 일어납니까? 앉으세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이렇게 겸상을 하기엔 수준이 안 맞네요. 뭐 아주 천천히 즐기다 가세요. 이 호텔 제 거거든요. 뭐, 뭐요? 숙박업치고 좀 크긴 하네요. 아, 오늘 식사는 제가 대접하려고 했는데 덕분에 밥맛이 떨어져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계산할 여유 되신다고 하니까 하시면 되겠네요. 뭐 양심이 있으시다면 드신 건 계산하고 나가주세요. 그럼. 아, 뭐라고요? 이 호텔이 사돈 거라고요? 예, 잠시만요. 사돈. 아버진 조용히 웃으시더니 곧바로 제 손을 잡고 일어서셨어요. 그렇게 당황한 성훈 씨와 그 가족을 두고서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윽고 세 사람이 나와서 도망치듯 호텔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까지 지켜보았죠. 아마도 분명히 성훈 씨가 나가면서 로비에 있던 저를 본 것 같지만 아는 척 없이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속이 너무 시원했지만 한편으론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끝이 이런 식이라니 많이 서글프기도 했어요. 그런 저를 위로해 주는 건 이번에도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께도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러운 복합적인 감정이 밀려오더라고요. 또다시 눈물이 나는 걸 꾹 참으며 두 분을 안아드렸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럽고 저도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다는 말과 함께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네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 부모와 자식은 완전 달라. 그러니 너는 그냥 네 자리에서 스스로의 자랑이 되면 돼. 엄마 아빠가 여태껏 그런 마음으로 살아온 것처럼 말이야. 고마워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정말. 부모님의 위로는 너무나도 한결같이 따스했고 30 넘어 처음 안긴 부모님의 품은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뒤로 성훈 씨에게 몇 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호텔하는 걸 왜 자신에게 속였냐며 거짓말한 건 어떤 음모를 가지고 자기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런 거 아니냐고 캐묻더라고요. 뭐라고? 음모?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그럼 왜 굳이 거짓말을 해? 그런 큰 호텔을 가지고 있으면서 없는 척 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 그래, 그 이유가 궁금하니? 지금부터 말해줄게. 그리고 전 그 이유를 줄줄이 쏟아냈죠. 제가 왜 굳이 부모님의 큰 호텔을 하는 거에 대해 말하지 않은 진짜 이유를 말이죠. 그건 바로 너란 놈의 열등감 때문에라고 답했습니다. 뭐, 내 열등감?
그래, 이제 와서 내가 콕 꼬집어주니까 민망하지 너도? 근데 너 열등감 대단하잖아. 괜히 너보다 잘난 사람들 시기 질투하고 걔네들 인스타 사생활 엿보면서 거기에 악성 댓글이나 달고 너 그렇게 살잖아? 그게 열등감이지 뭐야. 그리고 나한테는 내가 걔네들보다 잘났다, 내가 더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잖아. 내가 지금까진 네 꼴 같지 않은 자존심 짓밟지 않으려고 모른 척 해준 거야. 여자친구라 나름대로 배려해준 거라고. 그러니까 잘 새겨듣고 다음부턴 사람 골라가며 사겨. 난 너랑 엮일 생각 다신 없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누가 말만 앞서고 가진 거 하나 없는 거지에게 접근하냐면서 바로 차단해 두었죠. 그런데 그 이후 놀라운 일이 하나 또 생겼네요. 글쎄, 그 집안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될 뻔한 사람이 저희 집을 직접 찾아온 거예요. 세상에 한우 세트까지 들고 말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집안에 작은 소동이 있었지만 그건 사돈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지만 결국엔 뭐 뻔하지 않겠어요. 돈이 좋았던 거죠. 저희 집이 가지고 있던 호텔이 탐이 났던 거죠. 그 속셈을 모를 리 없는 저희 아버지는 다시 한번 시원하게 사이다를 날려주었습니다. 누가 사돈입니까? 여기 사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경비를 불러 당장 내쫓았습니다. 경비가 오자마자 창피했는지 허겁지겁 도망가는 꼴이 아주 우스웠네요. 한편으론 짠하기도 했지만요. 자기 잘났다고 온갖 척은 다 하면서 돈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앞에서 저렇게까지 돈을 굴복하는 모습이 전 남자친구를 아주 닮아서 말입니다. 전 남자친구는 아마도 지금쯤 배 아파서 몸져 누워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한 번만 속상해하고 넘기면 너무 아쉬우니까 제게 좋은 소식이 생기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틈틈이 알리려고 해요. 유치할진 몰라도 당신이 어이없이 떠나보낸 사람이 이 정도로 대단하다는 걸 알았으면 싶어서요. 제 마음까지 파혼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듯 하네요. 그렇게 절망에 빠질 일도 아니지만 파혼을 결정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선택한 일에 대한 매 순간 책임지려고 했고 그 길이 험난하고 괴로웠지만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어요. 아마도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은 비단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네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보니 한심한 실수를 참 많이도 저질렀네요. 하지만 좀 뻔하긴 해도 사람은 실수로 성장한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로 인해 적잖이 배우고 또 성장했으니 달갑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앞으로 또 크고 작은 실수를 할 테고 그에 따라 후회도 하겠지만 이를 극복할 힘이 있다면 전 언제든 최선을 다해 소용돌이 같은 삶 속으로 뛰어들겠어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길.